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속수무책인 야당, 여야 대표가 의례적인 악수조차 하지 않는 극단적 대치 전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이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는 야당 요구를 수용해 단독 회동도 가집니다. 미국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협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쟁점 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장 대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해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만나는 게 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할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만남은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대통령실에서 이뤄집니다.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배석한 오찬 회동으로 진행되고 이후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장 대표 요청을 대통령실이 수용한 건데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독대 형식으로 만나는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특별한 어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동시에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를 푸는 중재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계기가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정신은 내란의 종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도 당연히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조목조목 지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덧센 상법과 덧센 특검법,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대통령 확답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주된 의제는 민생 의제를 중심으로 말씀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이 대통령이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를 조율하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중재자 역할에 나섰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상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검찰을 없애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 차원의 입법 청문회였는데 야당 측 증인은 1명뿐이었고 여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이 대거 참석해 일방적인 검찰 성토장이 됐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 파티 회유 의혹을 다시 제기했는데 의도가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을 증인으로 불러낸 민주당은 검찰의 이른바 술파티 회유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검사가 사무실로 불러내서 거기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인데요. 11월 넷째 주 금요일에는 도시락이 또 25인분 들어갑니다. 적색수배로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조경식 전 부회장이 나와 이 전 부지사 측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화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큰 정적을 제거하는 큰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술파티 회유 의혹은 경찰이 8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한 사건입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는데 재판부도 진술 회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재판 뒤집기에 나섰다며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으려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를 빙자해서 한마디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야당 측 증인인 정재기 변호사는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에야 5분가량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검찰청 폐지 논의가 8시간 가까이 아무런 반대 논의 없이 진행되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민주당의 행태도 논란입니다. 청문회 증인에 대해 삿대질을 하거나 책상을 내리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휴대전화를 보며 말을 맞춘다고 윽박 지르는 모습도 여러 차례 생중계됐습니다.
검찰이 고압적으로 수사한다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국회에서 증인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증인으로 나온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2018년 걸 수사하다가 2022년 5월 13일께 나왔는데 아차 놀라서 띠지랑 없앤 거 아닙니까? 담당 수사관들이 띠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자, 위증 1! 김정민 수사관 어디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돈다발의 형태 기억해내세요. 저희가 남부지검 지금 현장 시찰 갈까요? 당장? 증인들이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보이자 휴대전화 화면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래를 보고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올려놔 보세요. 위에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부사진 한번 가서 확인해. 이들이 사전에 준비한 예상 질문 자료를 본 걸로 드러나자 휴대전화를 아예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진술을 입맞춤했다고요? 검찰에서 출석 요구에도 진술을 입맞춤합니까? 저는 해당 현금을 보지도 못했고 수리한 담당자도 아닌데 청문회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아마 구속영장 쳤겠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하루 종일 호통과 망신 주기가 이어졌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건 없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이 일주일 뒤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전국 법원에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는데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이례적 비상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이제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회가 열리는 건 코로나 사태를 논의한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의 모든 법원장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선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5대 의제가 재판 독립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외부 인사 참여, 법관 평가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여당의 입법안에 대해 사법이 정치화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장 회의를 거쳐 공식 의견을 낼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여당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이용해 국회 입법청문회 형태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법학계에서는 이른바 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하게 구제하자는 게 개혁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여당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개 형사법학회가 모인 자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계약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분리 그 이후는 어떤 모양새가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사기관의 난립이고 어떻게 되면 수사기관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게 필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는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미래에는 경찰 개혁이 필요해질 거란 겁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경찰 수사에 내재할 수 있는 확증 편향의 위험을 차단하고 검사가 실효적인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검찰 수사권을 가져갈 중대범죄수사청에 권력이 집중될 거란 경고도 있었습니다. 분리된 그 수사권은 어디로 가느냐. 그 뒷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권력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학회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6%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안 수사권을 가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수 원복이 되풀이될 거라는 일부 주장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없어진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보안 수사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검찰은 원래 직접 수사와 보안 수사 모두 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일명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 2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와 경찰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고 2023년에 법무부가 수사 준칙을 개정해 직접 보안 수사를 부활시켰습니다. 자, 그럼 보안 수사를 제대로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22년에 일어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은 단순 중상해죄만을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한 끝에 혐의를 강간 살인 미수로 바꿨고 결국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은혜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가평 계곡살인 사건도 경찰은 당초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는데 이의 제기를 받고도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이 크게 조명된 끝에 결국 검찰 보안 수사로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당이 왜 이 보안 수사권을 없애자는 겁니까?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골자는 정치검찰 해체를 위해 수사권을 폐지해서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게 하자는 겁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남아있다면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보안 수사권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현재 검찰청에 있는 그 검찰 수사관들을 다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여당 의원 출신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수사의 부실 측면, 봐주기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이고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최소한의 보완 수사는 필요하다며 좀 더 명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피해자 권익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왜 이걸 반대하는 겁니까?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만 갖고 그대로 기소를 해야 합니다. 부실 수사가 일어나도 바로잡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 때문에 범죄자가 심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검찰 잡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필요한 수사가 좀 부실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중 인지수사, 직접수사의 비중은 1% 미만입니다. 정치검찰 논란을 부른 특수부 등의 직접 수사가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잡겠다고 대다수의 일반 사건 보안 수사까지 없앤다면 부작용이 심각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되 보안 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쨌든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남겨둬야 돼요. 보안 수사 요구만으로는 수사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도 잘못할 수 있고 검찰도 잘못할 수 있어요. 아주 최소한의 기능으로 보안 수사권은 냅둬야 된다. 네, 이게 시작이 검찰에 대한 반감으로 된 거지만 사법체계의 근간을 마구잡이로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사법에 이어 이른바 언론개혁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기준이 모호합니다. 고의, 중과실, 악의적, 애매한 규정만 제시했는데 친여 언론단체들마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조성호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보에 따른 배상액의 규모를 종전보다 대폭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허위 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성 여부와 파급력, 책임 정도 등에 따라 배상 금액을 몇 배씩 늘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피해가 중대할 경우 배상액 상한도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법제에서 인정해줬던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다라는 전제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또 정정보도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표현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미국에서 허위 조작 보도로 900억 원이 넘는 배상 선고가 있었다며 이 정도 돼야 징벌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물론 친여 성향의 언론노조 역시 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방적 정치적 공세로 허위 보도로 몰아가거나 막대한 배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비판적 보도를 자제할 수 있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 징벌법, 언론 억압법, 취재 봉쇄법으로 전이될 수 있는 아주 좋지 않는 사안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려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정부 조직 개편안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소관부처를 산업부가 아닌 규제 중심의 환경부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게 대표적입니다. AI 강국, 원전 수출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나온다는데요. 첫 조직 개편안은 모레 발표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필수적인 전력 공급과 정부가 강조하는 탄소 중립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은 원전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정이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정책을 기존 산업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전신인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환경 관련 규제부처에 에너지 정책을 맡길 경우 원전 산업 위축과 전력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환경 규제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 진흥도 제대로 안 되는 희한한 상황이 올 수 있다.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국회 산자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제조업 국가에선 에너지 수요가 많은데 거론되는 개편안으로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한 거라며 원전과 관련해 수출 등 국제협력 정책은 산업부에 그대로 둘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조국 혁신당 내 성비위 논란이 조국 혁신연구원장의 책임 회피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11시간 만에 자신이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었는데 복당 이후에도 자신의 전국 순회가 우선이었고 당직자 의전을 받은 건 뭐냐는 항변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비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강미정 대변인이 문제를 제기한 지 5달 만입니다. 앞으로도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조국 혁신연구원장은 수감 중이던 지난 7월 피해자 측의 편지를 받고 사건을 인지한 걸로 전해지는데 당 지도부는 조 원장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옥중 정치하고 있다. 옥중 당무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 원장도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해온 조국혁신당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은 당원도 아닌 사람이 당직자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의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복당 뒤인 지난달 21일에도 만남을 요청했지만 지역 일정을 마친 뒤 9월 초에 위로할 예정이란 답을 들었다며 조 원장에게 사람은 후순위구나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비위 사건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만들어버리면 일이 더 꼬이게 되고 저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도 조 원장을 향해 대중 눈치만 살피며 SNS 정치에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른바 진보정당은 인권이나 성평등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 정당에서 오히려 성비위와 2차 가해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외부의 적에 맞서기 위해 내부 문제에는 눈 감는 운동권 특유의 동지의식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하루 만에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한 유튜브에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합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언어폭력은 범죄는 아니고요.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당내 성비위 사건을 축소하고 가해자를 감싸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박원순, 안희정 등 주요 인사들의 성비위 사건이 나올 때마다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당시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만들어냈다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당시에도 사과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피해자께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과거 박원순 성추행은 기획사건이라고 했었고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안희정은 사법살인이란 주장을 공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유시민 작가가 2002년 개혁당 내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자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고 했다가 최근에야 사과했는데 운동권 내 동지의식에 따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부 성폭력에 쉬쉬하고 은폐하는 운동권 침묵 카르텔이 여실히 드러난 국면입니다. 다만 진보 진영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많은 것일 뿐 뒤틀린 성의식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교육원장에 대해 윤리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특사 이후 활동을 재개한 최 원장의 또 다른 발언이 논란입니다. 야당 지지층과 영남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 비하성 표현을 쓰며 묻어버리면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요. 야당에선 이거야말로 극우이자 내란 선동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출판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국민의힘 지지를 의미하는 기호 2번을 찍은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뒤 한날 한시에 모이라고 해서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성공하고 한 단계 도약한다고 했습니다. 영남 지역 사람들이 외모나 이미지만 보고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별 생각 없이 지지한다는 취지의 비하성 발언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탄압하려는 사람들을 극우라 한다며 최 원장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작태가 진짜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최강욱을 교육연수원장이 임명한 그 자체가 민주당의 집단적 도덕 불감증의 앞서 최 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관련 2차 가해성 발언이 드러나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조회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지.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오늘 최 원장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게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귀금속 수수 의혹,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와 대통령 경호처를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주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정부 서울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유의미한 자료 혹시 나온 거 있나요? 특검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부기 등을 건네고 공직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군 지휘정 내 선상 파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씨와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기획실장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 남용 금지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런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게 오는 8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김 목사가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발생한 뒤 윤 전 대통령, 이동섭 전 국방장관 등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목사 측은 그 전에도 후에도 통화를 수시로 하는 사이라며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역대급 특검이 출범하면서 최근 한 검사가 430건의 사건을 재배당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생 수사가 마비될 지경이라는데 이 와중에 여당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마저 통과시켜 최대 60명의 검사가 더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을 좀 해야 할 듯합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더 센 특검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검사도 현재 110명에서 17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내에선 검사 60명이 추가로 빠져나갈 경우 민생 수사가 마비 지경에 이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해져 지난 8월 미제 사건 430건을 재배당받은 검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430건은 주 7일을 근무해도 1년 2개월 동안 하루 한 건씩 처리해야 하는 양입니다. 한 차장검사는 지금도 일선 검찰청엔 검사들이 없어서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며 마른 수건을 짜가면서 일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평검사가 3명 이하로 구성된 수사부서가 9개나 됩니다.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지난 5월 107건에서 특검 출범 이후인 7월 13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남은 검사들이 수사 부담이 가중될 정도로 많은 검사를 차출해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거죠. 특검이 민생 수사 역량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광주 전남에 어제 오후 거센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돼 있는데 정작 가장 비가 필요한 강릉에는 비구름이 비껴갑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최근 시간 쏟아진 장대에 비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며 도로는 꽉 막혔고 주택가 골목엔 흙탕물이 들이쳤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와 전남 담양, 곡성 등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시간당 최대 64.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올 여름에 여기 이렇게 물 찬 일은 없었어요. 밑으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내가 지대가 낮아요. 침수 피해가 났던 곳인데요. 도로 가장자리에는 아직도 물웅덩이가 남아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천막이 부러지고 나무가 쓰러지는가 하면 차량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접수된 비 피해 신고만 40건이 넘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거기 비만 오면 도망가야지. 이제 무서워. 비 오면 다 무섭다거든 이제.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서울과 충북, 전남에도 8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은 모레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에선 모레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릉의 저수율은 오늘 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강릉시는 결국 내일부터 공공주택과 대형 숙박시설에 대해 강제로 제한급수를 시작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저수지에 연신 물을 쏟아붓습니다. 강릉 지역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3.2%까지 떨어지자 산림청과 군부대 헬기가 동원돼 인근 저수지의 물을 퍼나르고 있는 겁니다.
체육공원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들. 단수에 대비해 강릉시가 제공하는 생수를 받으려는 줄입니다. 당초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배부할 예정이었지만 어제부터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짐수레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가지고 왕복 1시간은 걸린다고 봐야 돼. 가다 쉬고. 절수 대책에도 물 사용량이 좀처럼 줄지 않자 강릉시는 결국 내일 오전 9시부터 일부 공동주택과 대형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강제 제한급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홍제정 수장 급수 급수구역 내에 저수지 100톤 이상을 보유한 대소형가 123개소를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시작합니다. 정수장에서 공급받은 수도관을 잠그는 대신 급수 차량이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에서 보유한 저수조에 직접 물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지역 명소 운영과 축제도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강릉 내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오죽 한옥마을도 문을 닫았는데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축구 경기도 무관중 시합으로 변경됐지만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경우 격일 시간제 단수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수홍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붙은 옷을 창밖으로 던지고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울산에선 술에 취한 남성이 파출소 문을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는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소방차가 출동해 있고 경찰관들이 다급히 내부로 진입합니다. 이 아파트 10층에 사는 50대 남성이 불붙은 옷가지와 신문지를 창밖으로 던진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집기류가 날아들기 시작하는데 남성은 방문짝을 떼내 집어던지더니 급기야 흉기 난동까지 벌입니다. 완전 흉기더라고. 던져가지고 이쪽 앞에 세대 문에 맞고 여기 참기름 같은 거 던졌고 여기 다 참기름 같은 게 느낌이 그랬어. 경찰이 방패로 밀고 들어간 뒤에야 제압된 남성.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정신질환 이력도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파출소 문고리를 잡고 흔듭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파출소 화단에 있던 화분까지 들어 던집니다. 20분 전 택시기사와 시비가부터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온 겁니다. 경찰관임을 인식하고도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시는 분도 그걸 종종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월 1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빈번하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2021년 9천 명에서 2년 만에 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일당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영상에는 아이들이 놀란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초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쥐색 SUV가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남자아이 2명 앞에 멈춥니다. 잠시 후 화들짝 놀란 아이들이 빠르게 도망갑니다. 먼저 뛰어간 아이는 뒤처진 아이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지난달 28일 낮 3시쯤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했습니다. 일당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3차례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탔던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법원에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던 겁니까?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 할 말 없습니까? 이런 가운데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첫 신고를 당일 종결했고 지난 1일엔 초등학교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가정통신문을 냈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며 사건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이 일당을 체포한 건 지난 3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된 차량은 흰색 승합차였지만 실제 범행 차량은 쥐색 SUV라 추적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행적을 상세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진료받지 않았는데 받은 걸로 기록돼 병원에 돈을 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일부 병원들이 이렇게 부풀리면서 진료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 환자의 신고로 3천만 원을 챙긴 동네 의원도 적발됐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년 전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 이비인 후과를 찾은 70살 김모 씨는 검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진료 내역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귀지를 제거하는 웨이도 2구 전색을 받았다고 돼 있었는데 김 씨는 이 치료를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차트 상단에 보니까 웨이도 2구 전색 복잡한 것 그걸 또 했다고 나와 있길래 각종 검사비만 해도 40만 원이 넘단 말이죠. 김 씨의 문제 제기로 조사에 나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병원이 진료를 부풀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 병원이 심평원의 부당 청구에 받아간 진료비는 3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의료인 면허가 1년 이내로 정지될 수 있지만 이 병원은 과징금만 내고 현재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진료를 입증할 관련 자료가 없을 뿐 해당 진료를 한 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1,164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엔 377억 원을 넘으며 5년 전보다 5배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정기조사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15%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우리는 여전히 25%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의 밀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지 약 50일 만입니다. 이로써 현행 27.5%인 일본 자동차 관세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유럽과 같은 15%로 낮아집니다. 7月22日の日米間の合意以降、アメリカ側の一日も早い関税の引き下げを実現することを最優先として 우리 자동차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명문화되지 않아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세비온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자동차 관세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협상을 명문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완료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완료된다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유럽이나 일본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으면 한국 자동차의 미국 내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가성비 있는 모델들은 결국은 가격입니다. 10%는 할과 땅 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10%의 관세 효과를 빨리 누릴 수 있게끔 협정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일 협의 동향을 파악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6년 만에 북중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이 곧 평양에 도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은 김정은은 이번 방중을 통해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러 경중의 외교적 이득을 챙겼는데 폐쇄성은 여전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양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습니다. 시진핑 발언에 김정은은 연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을 통해 두 사람은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는데 중국과 북한 모두 회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中方越同朝方加强战略沟通，密切交往合作，深化治国理政经验交流。 김정은은 특히 시 주석에게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자고 했고 시 주석은 북한이 사회주의 새 국면을 개척하는 걸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혈맹 수준의 신뢰를 재확인한 데 이어 중국과는 경제협력이라는 보따리를 챙긴 겁니다. 북한 당 창건 80주년인 다음 달 10일 시진핑 등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코로나와 북러 밀착 과정에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사실상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경제협력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숨쉬고 중국 측은 차이치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이 베이징역까지 배웅하는 등 마지막까지 예우했습니다. 4박 5일 역대 최장방 중 일정을 마친 김정은은 조만간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처럼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결속을 확인한 북한은 대미 관계에서도 한층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져 중국이 사실상 북핵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에게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밀수 단속 강화 이후 삐걱거리던 북중 관계는 전승절을 계기로 끈끈한 혈맹이 복원된 모습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매번 등장하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중국도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正经验交流，有力推动各自社会主义事业向前发展，共同促进地区和平稳定和发展繁荣。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앞으로 개최될 수 있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중러 밀착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도 현지 시간 4일 유럽 정상들과의 90분 화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산 원유 구입 중단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 등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푸틴을 더욱 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유럽, 북중러 모두 겉으론 평화를 외치지만 군사력을 과시하며 세력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 신냉전 체제가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짓고 있는 조지아주의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불법 체류 혐의로 500여 명을 체포했는데 300여 명은 한국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유감을 표명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 공장 사무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한국인 직원들이 정부 요원의 말에 집중합니다. Our Homeland Security, we have a search warrant for the whole site. 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공장 밖에는 근로자 수백 명이 줄지어 서 있고 이들을 감시하는 수사 요원들도 보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이민세관 단속국이 들이닥쳤습니다. 300 state troopers and army people that came through. It's hard to see, but there's helicopters in the air.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장에서 500여 명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출장 온 한국 근로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회의나 계약을 위한 B1 비자나 관광용 이스타 비자를 소지했고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이유로 체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인원 상당수는 이민당국 시설로 이송됐는데 주 애틀란타 한국 총영사관이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합작 회사 측은 공사를 중단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 사고 희생자를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2명도 숨진 걸로 확인됐고 다른 한국인 1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수많은 국화와 꽃다발이 놓여 있고 슬픔에 잠긴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전날 푸니쿨라가 탈선하면서 1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사고 현장입니다. Uma coisa um bocadinho preocupante, ou seja, é muito triste porque a maioria das pessoas, segundo a informação.
포르투갈 검찰은 사망자 가운데 한국인 2명이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부상자 신원은 파악 중인데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 여성 1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Cidadãos sul-coreanos, que tivemos a prestimosa colaboração desde a primeira hora da embaixada deste país. 전차의 제동 케이블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140년 된 낡은 차체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Transporte que leva transporta centenas de pessoas por dia. Não é possível. Aquilo só pode ser falta de manutenção. 책임 소재 공방의 운영업체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Opera, eu salvo erro, este elevador da Glória peço desculpa, o elevador da Glória é de 1914. Tenho para pôr em causa a prestação que estava a ser efetuada. 포르투갈은 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고 유럽연합본부는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정의는 쉽게 부서집니다. 더 힘든 건 정의의 파괴자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행사하는 현실이죠. I want the truth. You can't handle the truth. We use words like honor, code, loyalty. You use them as a punchline. 영화 어퓨 굿맨에서 상사는 억울하게 숨진 병사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군인의 본분만 강조합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숨기고 외면하고 끝내는 피해자를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조국 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의 폭로도 그렇습니다. 당내 성희롱과 성추행, 은폐와 2차 가해를 고발하면서 탈당했습니다. 당은 당원 당규에 따라 처리했다지만 강 전 대변인의 주장은 다릅니다. 특히 부당하고 오염된 처벌 절차와 은폐된 2차 가해가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로는커녕 배신자 소리가 난무했고 피해자를 도왔던 동료들이 쫓겨났다고도 했습니다. 게다가 조국 전 대표와 함께 광복절 특사라는 특혜를 받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남 얘기 다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강 전 대변인은 조 전 대표가 출소하면 비극이 끝날 걸로 믿었는데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사면 이후에 아무 입장 안 낸 거에 대한 피해자들이 실망을 느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침묵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끊어내기 때문이죠. 진보 진영의 성비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사건이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폐와 2차 가해가 일상처럼 굳어졌다는 점입니다. 온갖 도덕적 미사 여귀를 다 동원해 세상을 재단하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슈퍼에고, 곧 양심이 인간의 동물적 욕망에 맞서 우리 문명 사회를 지탱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양심의 미성숙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적극적 악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결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듯도 합니다. 9월 5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양심은 어디에 였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텐데요.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에 최대 100mm 이상, 서울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에도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늦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겠지만 당분간 습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25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 34도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다음 주 초반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5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